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업파트너병원 성악과에 있는 상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아이 성장 그리고 성장 호르몬 이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이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슈퍼맨이 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런 신체적 완벽함이 있어서 우리가 키도 커야 된다, 외모도 좋아야 된다 이런 부담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부모의 의존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대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노후 대책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보면 뭐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희망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막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의사의 한문을 보면 스승사자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승사자가 아니라 스피사자를 쓰는 의사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뒤에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이제 키가 작은 경우에 보면 이제 특히 어머니께서 본인이 작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작은 것이다 라는 자책감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부모님이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뭔가 아이들한테서 뭐 더 해줘야 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키울 수도 있다라는 문제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좀 가지시고요. 이 초조함과 불안은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장 이야기를 쭉 보시면 이 태아기, 그러니까 성장의 기초가 되는 시기입니다. 즉 임신에서 그다음에 이 분만하고 첫 한 2년까지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뱃속의 상태가 평생 운명을 좌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건강히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병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운명의 첫 단추는 임신 시작부터 뱃속의 상태가 그 운명을 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 첫 3년 동안의 성장 발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 그러니까 임신부터 첫 3년 동안의 사람의 운명은 프로그램화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동기에 접어들어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성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영양.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맛있게 잘 먹는 거랑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이제 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첫 출발은 임신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영유아기 첫 3년 때 중요하고, 아동기도 이제 쭉 조금씩 커지지만 제2의 성장기가 되는 사춘기 때 확 크고, 이제는 이제 사람 키가 멍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의 운명은
임신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가 잘 드시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3년 동안 아이를 관리를 잘 해야지만 이 아이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말씀드리겠지만 가공하지 않은 식품들을 아이들한테 먹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이의 성장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착한 음식이 도대체 뭘 거냐? 아이나 어른은 똑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식입니다. 한식. 한식만큼 좋은 음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식에는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지중해 식단,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인과 소화가 다 같은 겁니다. 다만 원칙은 뭐냐면 이런 식단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잘 먹는다가 사실은 기초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가공식품, 요즘 아이들에는 가공식품들의 노출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바쁘다는 핑계에서 냉동식품, 다음에 패스트푸드를 많이 처방을 합니다. 처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증상 성장은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여러 수치들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미 4세 때 획득한 키의 100분위 수,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말하면 퍼센타일이라고 하고요. 그 퍼센타일이 질병이나 성호르몬 노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 정상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성장과 비정상적인 성장을 판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성장 패턴을 그래프를 보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일정한 이 퍼센트를 유지하면서 크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래프는 괜찮은데 옆집 아이가 비교해 보니까 키가 작더라.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거는 조금 삼가시는 좋겠다. 그리고 옆집 아이가 공부를 굳이 뭐 우리가 이제 뭐 잘하는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삶이 있고요. 그 삶에서 만족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는 3세 전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애들은 뭐냐면 부당 경량을 합니다. 부당 경량화는 뭐라고 하냐면 부당 경량화는 태어날 때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키도 많이 안 크고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체중 많이 안 느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진짜 안 먹는데 안 죽을 만큼만 먹고 열심히 뛰어다닌다 라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되면 키가 정말 잘 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물론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다 발견이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 경량화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 애가 잘 먹어서 통통해지고 키도 커진다 라고 했을 때에 과연 좋을 거냐?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너무 이제 살도 잘 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사증후군이 잘 오더라는 겁니다. 성인이 돼서. 그래서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성장의 문제를 가지게 되고 나중에 성인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무슨 이야기냐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필요하면 검사도 하시고요. 필요하면 상담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학년 등기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년에 키가 4cm 이상 계속 크는 거 봐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키가 작기 때문에 혹시 애가 위축되지 않는지,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것이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당 경량화는 계속 이제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관리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사춘기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그러니까 확 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크는데 그게 1년에 사진이 계속 커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생활 습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 다시 말씀드리면 골고루 잘 먹는다.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게 자는 거.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학원에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부모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과 사춘기 시작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춘기는 보통 언제냐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에서 이제 가슴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만 11세에서 12세 사이에 고관이 커지면서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자는 그 사춘기 시작이 되면 사춘기 초반에 키가 많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6학년 교실 같은 경우 가보면 여학생들이 더 크고 남학생이 작아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 남학생들의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키가 이제 여학생보다 크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그 사춘기 시점을 봤을 때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까지는 키가 더 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같으면 뭐 초경 이후에 한 2년에서 2년 반 후에 이제까지 이제 다 크는 거고요. 남자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2살부터 시작하니까 한 14살, 15살까지 잘 크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곡선을 이용한 비정상 성장 패턴을 이제 판단하시는 거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제 저희가 영역 건진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라고 하는 그 퍼센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퍼센트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하면 관계 없지만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보면 1년에 4cm가 성장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이장을 체크하시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유지가 계속 쭉 되면 관계 없다는 거죠. 예. 쭉 되면 관계 없다는 거고, 이게 떨어진 문제가 있다는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 현재 키가 여기에 있고 근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문제가 있고 얘는 문제가 없을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도 이런 패턴을 계속 간다고 하면 사실은 작지만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패턴을 잘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정상 쭉 크는 게 이렇게 갑자기 훅 크는 경우는 이제 그거죠. 이제 그 성도증이 있을 때 보면 갑자기 훅 크는 거거든요. 이게 사춘기 때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일찍 당기는 경우가 이제 성도증이고요. 정상적으로 쭉 크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체질적 성장 장애라는 건 뭐냐면 유전적 요인이 있어서 키가 계속 안 크는 겁니다. 저공병하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태어난 아이들 운명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니까 만 3세 전까지 얘가 이렇게 이제 다른 애를 비교했을 때 키가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 얘는 계속 키가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성적도 잘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애가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우리 아이의 문제가 어떤 게 있는 건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키가 작았을 때는 키가 작은 원인이 뭔지, 예를 들어서 얘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 그러면 어떤 패턴인지, 늦게까지 패턴인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꼭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평가를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가 이제 잘 크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먹거리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수면은 요즘 이제 가장 큰 문제 되는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고요. 그래서 애들 새벽에 자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병원에 오는 경우에 보면 대부분 다 정상이지만 작은 키. 그러니까 애가 키가 작다고 오는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대부분 의학적으로 정상인 경우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다니실 때, 그러니까 키가 작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결코 이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하거나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도 꼭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작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성장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장물 치료를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 차이, 그 효과의 차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부작용은 또 말씀하시는 건 걱정을 하시는데 성장 부작용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대부분 거의 없고요. 약간 생긴다 하더라도 성장 호르몬을 중단하게 되면 대부분 증상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장 장애에 있는 아이들이 병원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와야 될 거냐? 너무 작을 때 언제냐? 3%일 이하인 경우,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1등, 1등한 키가 1등한 애들은 한번 병원에 와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성장 속도가 1년에 4cm 이하로 자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병원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릴 때 생활 때는 어릴 때 오래 아파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치료했던 아이들도 역시 성장 패턴을 배워서 분석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쭉 강조를 드렸던 우리 아이 키를 쭉 체크해 보니 이게 패턴이 점점점 감소가 되더라. 그러니까 퍼센트가 자꾸 감소가 되더라. 이거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 아이 첫째 아이인데요. 어릴 때 4개월, 5월 때 사진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진인데 키가 너무 작아서 사실 저희 집 애가 1년 반 동안 성장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다 성장을 해서 키가 컸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로서 성장 치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모님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약할 때도 저희가 이런 걸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하는데 참 이 부모님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물 치료 전에 우리 체크할 게 뭐냐? 일단은 그 스마트폰 사용을 갖다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대개 아이들 보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집 아이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여기 좀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잠자는 것도 애들이 새벽에 자주 하는 건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그 모습, 그러니까 키도 커야 되고 성도 좋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성장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주도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주도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특히 저는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다른 아이들한테 함부로 단어 선택을 하시거나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낮은 톤으로 아이들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잘 먹지않은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키가 작아 성장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습관 형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조기 식습관 교육이 어릴 때부터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오늘 들으신 분들 뭐 다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이게 지금 모임을 갔을 때도 진짜 이 반찬 골라내고 이렇게 식사,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들 중에 성격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 대인관계 뭐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지 말자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시중에서 나오는 예측키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공식처럼 하는 건데, 이거 옛날에는 데이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국내에서 최근 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미친 영향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100% 맞지 않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 거냐에 대한, 그러니까 수치만 궁금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할 거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키가 클 겁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마저도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현재 나온 이 여러 도구를 봤을 때는 결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병원에 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런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 영유아 건강검진 때, 계속 쭉 가시면 되고요. 만세 3세 이후부터라도 얘가 이제 한 6개월 한 번씩 키, 몸무게, 먹거리, 생활 습관 이런 건 병원에 오셔서 한번 점검을 받아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기검진 필요한 거고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만 6세 이전까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잘 되고 있지만 그나마대로, 그러나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불행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적인 저신장애인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은 병원에 오셔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이 좀 오셨는데, 질문은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상 신장 병적 저신장의 이제 그 그림을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4cm 말씀드렸고요. 100분의 1수 감소되는 것은 문제가 될 거라 말씀드렸고, 골연령이 이제 너무 떨어지거나 다음에 너무 빨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골연령이 떨어져 있으면서 다음에 키가 4cm 이하로 자라게 되면 이거는 성장 호르몬 부족 현상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 병원 가셔서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확인하는 것이지만 다른 쪽에 또 동반되는 문제가 없는지 또 확인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꼭 가셔야 되고요. 사춘기는 여자는 13세, 그러니까 13세 364일, 남자는 14세 364일까지 이상 성징이 없으면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동반된 질환이 없는지는 뭐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나오는 거고,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키가 많이 크지 않을 때는 이런 검사를 다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는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습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은 누구한테 배우는 거냐? 부모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는 강요가 아니고요. 식사는 숙제가 아니고요. 식사는 나의 즐거움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중요한 건데, 이 아이들 키울 때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먹이라고 떠먹이고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자제분 키울 때 안 먹으면 그냥 굶겼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식사, 그도 말씀드리지만 자기 주도적인 삶, 그리고 자발적인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즘 그 뭐 이렇게 식당에 가 보면 아이들 이제 그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면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고 스마트폰 하나 켜져 있고 부모가 떠먹이는,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이가 잘 큰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루틴들을 만들어 주실 필요 있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의 그 원인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특히나 보면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잘 안 먹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억지로 먹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안 먹는 아이들은 차라리 여유 있게 가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안 먹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막 소리를 높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식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어릴 때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음식들을 이제 접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서 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있냐면 숟가락을 아이 그 손에다 묶어서 퍼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의 그 어릴 때 먹는 시간은 그냥 혼자서 제가 막 퍼먹으면서 그리고 손을 쥐고 먹으면서 막 좀 어지럽게 할 수도 있겠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쭉 강조드렸던 즐겁게 먹도록 하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음식도 정말 다양하고 그다음에 색깔도 질감도 그러니까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채소는 이식 단계부터 먹이면 나중에 걸부가 덜합니다. 이런 기초 공사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 크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음식이 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서적인 문제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키만 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면적으로 실속에 있는 아이를 키워보자.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키 좀 작으면 어때? 그겁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겁니다. 음식을 거부해도 강요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 먹으면 이게 뭐 다른 거 해줄게 이런 식은 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요리에 참여를 해서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이런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식사 분위기 조성할 때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이것이 즐거운 시간 되도록 하고 만약에 작은 애가 잘 먹지 못하면 큰 애를 불러서 큰 애한테 작은 애를 먹도록 교육시키고 같이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도록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미디어가 없는 식사, TV, 스마트폰 없이 식사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과하게 뭐 어떻게 우와 맛있다, 이야 맛있다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스마트폰 보고 막 식사를 하고 있으면 가족 간의 대화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부모님께서 잘 드셔야 돼요. 예. 음식 가리는 거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아이들이 좀 쌀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제가 공부를 좀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저한테는 공부에 관한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어릴 때 만들어 주시면 아마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뭘 먹으면 너 이거 해줄게가 아니라 이거는 긍정적 이거는 뭐냐면 칭찬을 좀 과하게 하는 그죠? 잘 안 먹게 되면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칭찬을 과하게 해서 잘 먹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고요. 소량 무시하는 게 좋겠다.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문제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습니다. 특히 이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밤늦게도 너무 많이 먹고요. 다음에 그거 뭐죠? 그 배달식 음식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른들과 같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과다한 음식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지고요. 비만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다 아시는 거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어릴 때부터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주제는 성장 호르몬이지만 문제는 이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 이 안 먹는 것과 과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고 부모님들이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예. 키만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보면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예 안 하면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겠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 인생을 저는 망가뜨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부족한 아이들. 그러니까 살찌는 아이들이 비만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운동 부족일 거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먹거리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막 아침부터 저녁 막 9시 10시까지 막 계속 한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운동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이 아이를 위한 인생일 건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근본 원인이 있는 거고, 다음 자존감도 떨어지는 거고, 만성 질환 생기고, 나중에 암 같은 말 생기기도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불임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한마디로 망가지는 겁니다. 언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에 봤을 때 비만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골령을 빨리 진행시키기 때문에 조기에 성장만이 닦이는 문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성도증이 잘 생기는 거 되어 있고요. 당연히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생길 수밖에 없고요. 언제 이 청소년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아이들 중에 고지혈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병원에 가시게 되면 한번 검사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시고요. 조기에 뭔가 개입을 해서 이 고지혈증이 나중에 이제 성인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기 약물 투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 소아청소년의 고지혈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너무 보수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불만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고지혈증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건 뭐냐면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베타글루칸 치셔갖고 고지를 치시면 그 논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귀리가 포함이 된 그 베타글루칸이 포함이 된 유산균도 있으니까 그 유산균을 찾아서 드시면 좀 도움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면역 기능 저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감염 유행 때 미국이 소아들 청소년들 사망이 세계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1등의 원인이 뭐였냐 하면 비만이었어요. 비만. 네,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소아 청소년들이 비만이 많아지고 있고 10년새 2배가 증가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 유행하게 되면 시장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문제가 뭐냐면 20대, 30대에서 성인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시작은 이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비만 예방 다 아시는 거고요. 뭐 이제 건강식품 먹고 다 쭉 아시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천히 식사하는 거랑 규칙적인 식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빠진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가게 되면 비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키를 키우게 하는 방법에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먹는 약도 있고요, 운동도 있고요, 특정 음식도 있고 영양제 나오는 거지만 현재까지 성장 호르몬만이 의학적으로 이제 그 입증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12살 여자아이고요. 키가 148이었습니다. 148이었고 2년 전에 생리를 했고요. 어머니가 키가 작아서 약도 먹이고 운동도 시켜서 왔는데 키가 안 크더라는 겁니다. 2년 전에 148이었는데 역시 148이 돼서 왔고요. 성장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는 쭉 오르보면 성조숙증에 의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조기에 성장을 멈췄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148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머니가 진작에 병원에 오셨으면 이 키보다는 나았을 거라는 겁니다. 한 운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시고 병원에 오셨으면 한 아쉬움이 있었던 아주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수면은 그러니까 성장에서 그러니까 얼마를 자야 될 거냐, 얼마나 몇 시간 자야 될 거냐에 대한 건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푹 자는 게 중요합니다. 푹 자는 게 정말 중요하고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다만 극단적으로 뭐 새벽 2, 3시까지 계속 잠 안 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일찍 일어나고 다음 수면이 짧게 되면 성장 호르몬 치료해도 효과가 떨어진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질 수면을 위해서는 베드타임 루틴,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자도록 해야 되고요. 자기 전에 뭐 음악 두어서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하도록 좋겠고, 그다음에 그 지침 전에 이제 극한 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키가 안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작아서 뭔가를 다 하셨는데 안 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아이들한테 야, 키 좀 작은 거 어때? 네가 자신 있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러니까 애들 이야기하는 힘 쓰지 말고 그건 당당하게 살아라 라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내가 작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죄책감은 미안함은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장호르몬 치료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겠죠. 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봐야 되고 이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을 적절한 용량과 기간을 설정하는 거고 성장호르몬은 적어도 1년 이상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키 측정과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부작용을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대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성장을 치료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 뭐냐 잘 먹자는 겁니다. 골고루. 두 번째 수면도 충분히 자자는 겁니다. 더 추가한다면 적절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성장으로 투여한 방법은 뭐냐면 주 6회 7회를 투여하는 거고 양팔, 다리, 바깥 엉덩이에 주사합니다. 치료 효과는 어릴 때 시작하면 좋다고 되어 있고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치료하면 좋다고 되어 있고 오랜 기간 유지하게 되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야기겠죠. 그리고 치료 종결은 성장 속도가 아무리 해도 1년에 2cm 이상 안 클 때는 그만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반응이 좋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 거냐? 치료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인데 3세, 7세까지 문헌이 나오지만 실제로 3세, 3살짜리는 성장호르몬 치료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를 일주일에 6번, 7번 주사를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살 정도 애들한테도 제가 치료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고, 그러니까 골연령 뼈 나이하고 현재 나이를 비교했을 때 이 골연령 뼈 나이가 현재 떨어져 있을 도움이 좋고요. 다음에 사춘기 진행 정도로 본다 그러면
사춘기 전에 직전에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 치료했을 때 초기 1년 동안 치료했을 때 8cm 이상의 자라게 되면 이거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으면 당연히 부족한 걸 주니까 더 좋겠죠. 그리고 부모의 체중 키는 이제 클수록 좋다. 인적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면 도대체 몇 살 때 맞으라는 거냐? 가능하면 일찍 좋은데요. 다 이렇게 치료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가서 좀 병원에 가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게 효과 있고 효과 없다 뭐 있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많이 크지 않고 잘 먹지 않았을 때는 어릴 때부터 그 이제 그 병원 다니시면서 그것도 여러 병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병원 다니시면서 계속 애를 추적 관찰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이제 적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쭉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가 작지만 의학적 증상의 아이를 보면 개중에는 성장을 치료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혼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요. 병원에 다니시면서 옛날 어릴 때부터 쭉 커왔던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방학 때 애들이 뭐 하루에도 실험자가 20명씩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오면 충분하게 대응을 못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료들이 거의 안 가지고 오세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장 패턴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조금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어릴 때부터의 그 성장 패턴을 다 분석하는 자료들이 같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좋지 않은 경우는 뭐냐? 성장암 치료를 했을 때 기대치만 좋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지나서 오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해보니까 반응 속도가 얘는 반응이 잘 없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봤을 때는 잘 안 되고요. 다음에 지금처럼 우리가 아주 경미한 뭐 성장호르몬 결핍이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대부분 치료하는 그런 경우죠.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반응이 좋은 애들 굉장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수능된 문제, 애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또 엄마가 또 아버님이 또 이렇게 뭐 잊어버리고 뭐 주사를 못 주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쭉 말씀드렸지만 이 불충분한 식사량, 다음 저체중,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 거고 비만이 있으면 배 나오지 않습니다. 배가 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성장암 치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유전적 요인 부모 키가 작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렇게 효과가 떨어지고요. 아까 쭉 강조로 드렸던 출생시 상태 저체 몸무게 작게 태어난 애도 문제가 되고요. 중간에 가다가도 성조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시기는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아이가 작게 태어났고 아이가 그 부당 경련하는 작게 태어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있고 그다음에 성조증이 동반되면서 현재 키가 작고 뼈 나이가 증가되는 경우 거기다가 어머니 키까지 작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50이 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치료를 해봐도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과 성조증을 같이 치료해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과 성조증 치료를 갖다가 했을 이제 동시 치료하는 거는 드물게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조증 치료 중에서 너무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성조증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성장 호르몬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애가 뼈 나이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 키도 작은데 아무리 해도 애가 이제 그 성조 치료해도 이 커기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때도 이제 그 성장 호르몬과 성조증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결핍 환자 중에서 드물게는 성조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같이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키가 작다고 성조증 치료를 같이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부작용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거의 없더라. 그래서 뭐 당뇨 이야기도 있고요, 갑상선 이야기도 있지만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 유방도 이야기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대부분의 검색들을 보시면 구글이나 네이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영어로 검색하시면 그나마 정확한 정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작용은 거의 없더라. 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래서 승용으로 치료를 이제 결정한 단계에서는 적절한 대안 성적인데 저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의 판단보다 부모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작아서 뭐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의사와 상담을 하셔갖고요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결정하시는 거는 부모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성형 치료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부모가 강제로 아이들을 치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막 치료하게 되면 굉장히 말 클 걸 상황하는 거지만 이게 100%다 똑같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개인적 차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를 보고 오늘 질문 올라오는 것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12세 남자 환자하고 4년 동안 성형 치료를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키가 2.몇% 속해서 성형으로 자극 검사를 했고요. 다음 성형으로 자극 검사에서 이제 호르몬은 분비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쭉 보니까 쭉 했는데 한 8%밖에 안 컸어요. 4년 동안 했는데 안 컸죠. 문제가 뭐냐? 잘 안 먹었습니다.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얘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크니까 먹이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아이한테 화가 나신 거지. 내가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들이고 고생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밖에 되지 못해? 아이는 주눅이 들어있고 엄마는 애 먹일 때마다 화도 내시고 그 전국에는 아이가 나 이제 주사 맞을래 거부를 해버린 거고 부모는 애가 타고 오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생활 습관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 아버지 태도 바꾸셔야 됩니다. 12살 된 아이 보고 자꾸 먹으라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칭찬 아끼지 말 칭찬 아마 최근에 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하면서 부모님을 말씀을 드렸고 아이가 거부했을 때는 절대로 강제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애의 먹거리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하시고 제가 약물도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동의가 되면 다시 한번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이 아이는 이 키가 되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되면 160이 살짝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부당 경량화, 성저수증이 있었고 저신장이 있었고 어머니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키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쭉 했어요. 해보니까 안 크는 거예요. 몸무게 제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당 경량아들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 부당 경량아이면서 저신장이 있고 성저수증이 동반되고 어머니 키가 작으면 이렇게 되는데 뭐 치료에 우리가 예기치 같은 경우 성장 호르몬 다음에 성저수증 치료 같이 하고 있지만 키가 잘 안 크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아이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면 5세 때 이제 2.6% 키를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출발했거든요. 출발했는데 애가 잘 먹지 않습니까? 체중이 쭉 증가되니까 어떻게 돼요? 키도 성장을 맞으니까 쫙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6%에서 키가 27.5%까지 자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큰 겁니다. 뭐가 되느냐?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봤던 친척들이 야, 너 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오, 많이 컸어. 이렇게 되니까 아이가 갑자기 확 변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작아서 위축이 됐던 아이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들 보면 부당 경량으로 태어났고요. 잘 안 먹습니다. 치료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잘 안 먹고요. 얘가 13살인데요. 잘 안 먹고 군것질도 많이 하고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이런 패턴이 안 바뀌니까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척추천만증인데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맞게 되면 키가 많이 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청만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청만증이 생긴 이유가 성장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키가 갑자기 크면서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청만증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살짝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얘가 보면 청만증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사진 찍을 때 자세가 이게 안 똑바로 안 찍혔기 때문에 청만증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세를 똑바로 찍으니까 청만증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있으니까 키가 작다가 병원 갔을 때는 이 척추 사진도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했던 여기까지고요. 질문 나온 거를 제가 보고 쭉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장 호르몬을 맞고 난 뒤에 이제 맞고 난 뒤에 그 성인들 부작용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예, 그 성장 호르몬 맞고 성인의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이들 키가 얼마 됐냐고 여쭤보셨는데 우리 아이 키가 지금 176이 됐습니다. 그 인간 됐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초경이 시작하고 난 뒤에 한 2년에서 2년 반 한 3년까지는 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초경하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창원판대학병원은 창원에 있습니다. 예. 다음에 질문을 제가 볼게요. 저는 자는 시간이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6시간에서 7시간 잡니다. 예. 성인이 이제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일 만한 어떤 영양제나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건강한 음식과 다음에 특정한 운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기닌과 다음에 글루타민, 뭐 감마 등이 성장 호르몬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연구 논문이 있는 거고요. 교과서에 올라올 만큼 내용은 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알기닌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제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중에 나오는 뭐 키 큰다고 이름 붙여진 약들이 굉장히 많고 성능도 많지만 그건 먹어서 효과가 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성조숙증 치료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성장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늦지 않았을까 예약하시는데 그거는 거기에 지금 아마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100% 말씀을 드리지 못하시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들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장, 그러니까 키 크는 것 이전에 아이들의 생활 습관, 먹거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키는 그다음 문제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성장을 치료하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대부분이 보면 정상이지만 키가 작은 아이들이 치료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정할 거냐는 부모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시 시작할 때 우리 전문가의 상담을 진료를 받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던 운동이나 음식물이나 영양제 뭐 이렇게 키 큰다는 약 먹여서 시간을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키가 안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커도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자신 있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어른들이
배려해 주시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매일 맞는 성장 호르몬과 일주일 맞는 성장 호르몬 어떤 게 좋은가 했는데 우리나라 일주일 맞는 성장 호르몬이 시장에서 이제 좀 퇴출됐죠. 그러니까 아마 반응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뭐 효과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한번 맞는 게 양이 많다 보니까 통증이 조금 동반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은 푹 자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극단적인 그러니까 뭐 수면을 줄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수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반 성인이 미용 및 근력 목적 성장호를 맞는 거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 이제 맞을 때는 괜찮은데 끊고 나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뭐 제일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는 성장 곡선을 잘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님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작지만 정상인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한번 병원에 가셔갖고 한번 상담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성형외과 치료를 하게 되면 편두통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하진 않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없어집니다. 우리 아이도 머리가 아파서 잠시 쉬었던 기억이 있네요. 예. 별다른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신체 관리 목적으로 내과 방문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다 말씀 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처럼 병원 접근성이 좋고 검사하기 좋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피 뽑고 검리하는 거는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어느 나라 가도 이런 걸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는 겉보기보다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게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피 검사를 통해서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유를 먹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음식물로 그러니까 키가 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 만을 목적으로 30대부터 성장 호르몬 소량을 시작하는 거는 저는 저 같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나이에 쓰는 거지 그 위에 이제 보면 성인형 성장 호르몬 부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피곤 다 하고 그런 경우가 밝혀지면 그 사람들은 이제 소량으로 계속 평생을 맞아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 성장 호르몬을 맞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9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